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구로구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학창시절 때부터 좋아해서 책상 앞에 늘 붙여놓았었던 명언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절대 후회하지 마라. 좋았다면 그것은 추억이고 나빴다면 그것은 경험이다. 라는 바로 이 말입니다. 이 얘기를 한 사람은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한 말이지만 저는 인생의 다른 모든 부분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카테고리의 일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성장해 나가는데 밑거름이 되는 일이라고요. 그런 저의 말에 제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가지 않아도 되는 나쁜 길은 굳이 갈 필요가 없다고요. 하지만 얼마 전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면서 다시금 후회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피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피하는 게 최선이었겠지만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면 그 불행한 경험을 통해서도 얻는 것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제 결혼 생활은 실패했고 그건 그저 정신 승리일 뿐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요. 평소에는 이 채널의 사연을 즐겨 듣기만 했는데 오늘은 저도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도 아직 그렇게 긴 인생을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시간들에서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던 일들을 꼽으라면 저는 단연 3가지를 고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원하던 대학에 합격하는 것, 둘째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신입 공채 합격한 일,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당시 제 남자친구와의 결혼이었죠. 저는 입시, 취업, 결혼이라는 이 대한민국의 필수 코스에서 제 또래와의 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게 저 나름대로는 치열하게 노력해왔던 것 같습니다. 딱히 듣기 좋은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흔히들 흙수저라는 말을 쓰잖아요. 저는 동네 시장의 작은 점포에서 과일 장사를 하시는 아버지와 가정주부로 계시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입시 때 성적 상위권 친구들이 다 하던 고액 과외는커녕 변변찮은 수학학원 한번 제대로 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다들 좋은 수능 성적의 비결은 그저 학교 수업 잘 듣고 EBS 무료 강의를 열심히 들은 것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오래전부터 수능 만점자들이 얘기하던 인터뷰를 우스갯소리로 쓰는 표현이죠. 하지만 누군가 저에게 합격 수기를 들려달라고 한다면 저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학교에서 들은 수업과 무료 강의가 다였거든요. 물론 원해서는 아니었고 사실은 학원비가 없어서였죠. 제가 고3이 되었을 때는 보다 못한 어머니가 마트 계산원 일이라도 해서 학원비를 내주시겠다고 했지만 제가 만류했습니다. 어머니 다리가 불편하셔서 오래 서 계시는 일을 하기가 힘들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운 좋게도 저는 원하던 학교에 지망하던 학과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남자친구는 삼수를 하고 입학한 터라 저보다는 오빠였지만 저희는 같은 과 동기로 만난 터라 반말을 하며 금방 친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편한 친구로 시작했지만 군대를 다녀온 이후 갑자기 고백을 해오길래 저도 얼떨결에 받아주고는 사귀기 시작했죠. 예상치 못한 시작이었지만 그래도 나름 연애하면서는 소소한 즐거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철천지 원수가 한다고 해도 뜯어말리는 게 캠퍼스 커플이라는데 저희 역시도 몇 번의 이별 위기가 있기는 했지만 대체로는 싸우고도 금방 화해하면서 무난하게 고비를 넘기고는 했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컴퓨터 공학과를 나왔는데 제가 가장 합격하고 싶었던 회사는
이쪽 업계에서 연봉이며 직원들 복지며 여러모로 평판이 좋은 대기업이었습니다. 물론 취업난에 시달리는 건 마찬가지였으니 그곳에만 올인할 수는 없었죠. 여기저기 숱하게 서류를 넣고 또 탈락하고 다음 날이면 또 울면서 다른 회사에 서류를 넣고 간신히 붙으면 면접을 보러 가고 이런 평범한 대한민국 취준생의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최종 면접까지 올라갔던 회사들 중 3군데에서 합격 소식을 듣게 되었고 다행히 마지막으로 합격한 곳은 제가 가장 원했던 회사였습니다. 제가 합격하자 남자친구는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었죠. 그리고 연애 시절 마지막 이별의 위기는 2년 뒤 남자친구가 취업 준비생이 된 시기였습니다. 저는 입사한 이후에 남자친구를 도와주려고 부단히 애썼습니다. 남자친구 역시도 늘 이곳에 입사하는 게 목표라고 제게 말했었거든요. 저도 신입사원인지라 너무 피곤하고 바쁜 나날들이었지만 그래도 퇴근하면 하루도 빠짐없이 학교 근처 카페로 달려와 남자친구의 자기소개서 작성이며 면접 준비를 도와주고는 했습니다. 인터넷 카페와 사내 인사팁 동향을 통해서 이런저런 정보를 찾아다 전해주기도 했고요. 남자친구는 솔직히 말하자면 저희 동기들에 비해서는 조금 게으른 성격이었거든요. 밤잠도 많은 데다 천성도 느긋한 편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내심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만큼은 정말 목숨을 걸었다 싶을 정도로 열심히 준비하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옆에서 지켜보는 제가 다 감동받을 정도였으니 옷만 조금만 따라준다면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좋은 회사에 합격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노력만으로 꼭 일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대한민국에는 노력하는 취준생이 너무나도 많았고 그런 사람들조차도 몇 번의 고배를 마시지만 끝내 원하는 회사에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슬프지만 제 남자친구도 운이 없는 케이스였습니다. 아니면 실전에 약한 타입이거나요. 실패가 반복되니 자존감이 떨어졌고 우울감에 시달리던 남자친구는 제게 공연히 짜증을 내는 날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고는 다음 날이면 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는 했고요. 때가 때이니만큼 최대한 이해를 해보려고 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문득문득 화가 나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탈락 소식을 들은 날이면 억지로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새 정장도 사주고 하며 기분 전환을 시켜주려 노력했습니다. 결국 남자친구가 취업을 준비한 지 3년차가 되던 해 저는 다른 회사들에도 눈을 돌려볼 것을 권유했습니다. 사실 저뿐만 아니라 합격한 다른 선배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었고요. 처음에는 자존심 상해하던 남자친구도 나중에는 체념했는지 주위의 조언대로 눈을 낮춰서 중견기업에 원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남자친구는 그 해에 그중 나름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는 중견기업에 개발자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입사 후에도 한동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회사를 다니면서 퇴근 후에는 다시 시험 준비를 하겠네 어쩌네 하기는 했었지만요. 늦가기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는 녹록치 않을 회사 생활이라는 걸 알기에 저는 그저 응원만 해주었습니다. 예상대로 막상 회사에 들어가서는 퇴근 후 집에서 쓰러져 잠들기 바빠 그것도 곧 포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 2년간은 각자 회사에서 고군분투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서 입사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직원들을 상대로도 희망퇴직을 받는다는 소식이 파다했거든요. 그 칼날을 피해가기 위해서도 절대 업무나 회사 생활에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됐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첫사랑은 아니었지만 겨우 2번째 연애에서 평생을 함께할 남자를 만난다는 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었거든요. 특히 별것도 아닌 일로 싸우게 될 때면 더했죠. 하지만 이제 와서 고작 그런 이유로 헤어지기에는 그간 정도 너무 많이 들었고 무엇보다 제가 아직 남자친구를 많이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혼을 받았을 때에도 고민 없이 수락했고요. 저희의 결혼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잘 흘러갔습니다. 물론 사회초년생이 다들 그렇듯이 신혼집을 구하는 게 제일 큰 난관이기는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취업준비생 신분으로 오래 있었던 터라 모아둔 돈이 거의 없기도 했고요. 하지만 제가 그동안 모아둔 돈을 모두 털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았더니 어떻게 서울 끄트머리에 있는 작고 오래된 아파트 전세에서 시작할 정도는 되더라고요. 전세를 갈 여력이 되는 저렴한 동네로 찾느라 출퇴근이 너무 오래 걸리긴 했지만요. 그나마도 남편 회사와는 가까운 편이었지만 저는 편도로 약 1시간을 넘게 가야 했죠. 그래도 신혼집을 꾸미고 가구며 가전이며 신혼살림을 사드리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어릴 적 소꿉놀이 하던 기분도 났고요. 어디까지나 첫 집들이에서 시댁 식구가 방문해 초를 치기 전까지는요. 어서 오세요, 어머님. 많이 더우시죠? 아가씨도 어서 와요. 무슨 신혼집을 이렇게 구석에 구했어요. 택시 타고도 집을 못 찾아서 한참 헤맸네. 이게 바로 신혼집을 방문한 시누이가 저희 집에 들어오자마자 내뱉은 첫 마디였습니다. 대충 어떤 성격인지 알 것 같으시죠? 물론 저도 모르고 결혼한 건 아닙니다. 저 별난 성격을 연애 시절 내내 남편을 통해서도 들어왔고 제가 옆에서 직접 보기도 했거든요. 시누이는 남편과는 7살 차이, 저와는 5살 차이가 났는데 좋게 말하면 솔직한 성격이고 나쁘게 말하면 입에 필터가 없는 타입이었죠. 내비 찍으면 바로 나오던데 다음에는 기사님한테 내비로 찾아가 달라고 얘기하세요. 내비고 보고 못 찾아서 택시비가 얼마나 나오는 줄 알아요? 날도 더워 죽겠는데 진짜. 일단 에어컨부터 좀 틀어봐요, 새언니. 이거 어쩌죠? 아직 에어컨 기사님이 안 와서 설치를 못했어요. 오늘 오신다고는 했는데. 어머님도 많이 더우세요? 일단 선풍기라도 좀 쐬고 계세요. 아니, 에어컨도 안 나오는 집에 우리를 불렀어요? 나 더위 타는 거 알면서. 야, 시끄러우니까 에어컨 쐬고 싶으면 너희 집에 가. 여기 아무도 말리는 사람 없으니까. 오빠는 일만 열면 그저 새언니 편이지? 저 등신. 예전엔 안 저랬는데 왜 저렇게 됐나 몰라. 다이 너는 오빠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입 다물고 거기 선풍이나 좀 돌려봐라. 여기까지만 들려드려도 저희 시댁 분위기는 대충 알만하시죠? 철없는 시누이에 아들한테 함부로 구는 걸 빼고는 늘 방관하는 시어머니, 그리고 일단 시누이에게 관심이 없는 데다 적극적으로 말릴 생각도 없는 남편까지. 저희 남편 말로는 누뚱이로 태어난 데다 하도 오냐하냐고 커서 버릇이 없다는데 그러면서도 끝에 붙이는 설명은 항상 이랬죠. 생각 없이 말하는 버릇이 있어서 그렇지 원래 애가 천성이 나쁜 애는 아니다. 저희 시아버지가 많이 엄하신 편인데 원래 시누이 버릇을 고치려고 어릴 때부터 틈만 나면 혼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버릇이 안 고쳐져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포기하셨다고 했고요. 지금은 시누이가 시아버지 얼굴만 보면 피해 다니기 바빠서 최근에는 그럴 겨를도 없기는 했지만요. 당시에는 저도 이걸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시댁 식구와는 어차피 그렇게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니니 다 제가 조금만 참고 넘기면 넘어갈 만한 문제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게 저의 가장 큰 착각이었죠. 그때는 이게 시작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시누이는 이것 말고도 계속해서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거기다 더 큰 문제는 문제가 시누이에게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혼하고 첫 번째 겨울을 맞이했을 때 시어머니께 호출이 오더라고요. 김장하러 시댁으로 건너오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일단 저와 남편은 집에서 밥을 잘 먹지 않았습니다. 아침은 둘 다 대학 다닐 때부터 안 먹는 게 습관이 되어서 이제는 아침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됐거든요. 그리고 점심과 저녁까지 회사에서 무료로 제공되었기 때문에 각자 회사 구내식당에서 해결하고 오는 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개발자 직무가 대부분 그렇듯이 야근이 많은 편이라 서로 집에서 뭘 먹을 시간은 거의 없었죠. 주말에는 주중에 쌓인 피곤에 지쳐 솔직히 요리를 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남은 힘이 있다면 그나마 요리를 제외한 집안일에 온전히 써야 했죠.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데이트 겸 나가서 사 먹고 오는 게 연애하던 때부터 저희의 일상적인 코스였고요. 그래도 냉장고에 김치 하나는 항상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하실 분들을 위해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리자면 남편은 김치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 나오는 김치에도 손대는 걸 본 적이 없고요. 저도 매운 걸 잘 못 먹어서 먹지 않는 편이었고요. 이런 남편의 식습관을 시어머니도 당연히 알고 계실 텐데 김장을 하러 오라고 하시더군요. 솔직히 먹지도 않을 김치를 만들러 가는 게 좀 귀찮긴 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 혼자 김장을 다 하려면 힘드실 테니 며느리 된 도리로 도와드린다고 생각하고 가려고 했습니다. 당신 내일 김장하는 날인 거 안 잊었지? 나 내일 못 가. 오늘 회사에 문제 생긴 게 있어서 내일 부서 전 직원이 야근해야 될 판이야. 뭐? 2주 전부터 내가 내일은 시간 빼놓으라고 했잖아. 몰라. 아무튼 못 가. 당신도 그냥 어머니한테 못 간다고 해. 이미 가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그래. 알겠어. 나 혼자 다녀올게. 와서 배추라도 옮기는 걸 좀 시키려고 했더니 남편은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았고요. 물론 이후로도 이어진 시댁 김장 시즌에 남편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단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는 시간과 체력이 남아돌아서 매번 참석하는 게 아닌데 말입니다. 어쨌든 첫 김장을 하러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일어나서 시댁으로 갔더니 눈앞에서 저를 반기고 있는 건 산처럼 쌓여있는 배추들이었습니다. 어머님, 이 많은 걸 다 하시게요? 얘는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이 정도는 해야 타인애도 먹고 고모네도 좀 나눠드리고 할 것 아니니. 이거 다 하려면 서둘러야 하니까 얼른 옷부터 갈아입고 거기 앉아라. 나중에 알고 봤더니 김치가 무려 100포기도 아니고 500포기였습니다. 그것도 마음 같아서는 더 하고 싶었는데 제가 힘들다고 못한다고 할까봐 많이 줄이신 거라네요. 그런데 요즘은 김장을 직접 하기보다는 김치를 그때그때 사서 먹는 집이 더 많아졌잖아요. 저희 친정에서도 김장을 안 한 지가 한참이 되어서 사실 저도 일이 손에 안 익어서 좀 막막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고무줄 바지를 입고 고무장갑을 낀 채 거실에 앉아서 시어머니와 나란히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많은 배추를 일일이 자르고 사이사이마다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잠깐 방치하는 사이 잠시 숨을 돌리는데 벌써 힘들어서 아주 혼이 빠질 것 같더라고요. 휴식도 잠시. 또 그 배추들을 헹구고 물기를 짜고 이제 본격적으로 양념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한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시누이가 올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께 여쭤봤죠. 어머님, 근데 아가씨는 언제 온대요? 다이? 걔 좀 늦는다더라. 그때는 벌써 점심시간도 훌쩍 지나 시계가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싶더라고요. 저처럼 일찍 오는 건 기대도 안 했지만 적어도 점심때는 시댁에 와서 일을 도울 줄 알았거든요. 더 얘기할 힘도 없어서 저는 자세한 사정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누이가 언제 온 줄 아세요? 엄마 나왔어.
너는 시간이 몇인데 이제야 나타나? 아, 말도 마. 아침에 일어났더니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고. 어제 필라테스를 너무 심하게 했나 봐. 미안하다는 기색 하나 없이 흰색 원피스를 입고 아이스 커피까지 한 손에 들고 신우이가 나타난 시각은 무려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김장엔 늦은 게 아니라 아예 김장이 다 끝나고 나타난 겁니다. 그 많은 김치를 다 담그고 뒷정리를 막 시작하려던 때였죠. 뭐 내가 할 일도 없어 보이네? 벌써 다 했어? 됐어. 정신 사나우니까 너는 거기 앉아서 수육이나 먹고 있어. 흰옷에 튀니까 괜히 건드리지 말고.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뒷정리도 당연히 저한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설거지만 하면 되는 거 손에 양념 묻힌 사람이 끝내자고 하시면서요. 그렇게 신우이는 그날 설거지 한 번을 안 하고 김치에 수육 한 접시를 다 비우더니 얄밉게도 다 챙겨둔 김치통만 쏙 가져갔습니다. 더 기막힌 게 뭔지 아세요? 나중에 집에 돌아온 제가 밤새 끙끙거리며 아픈 허리에 파스를 붙이고 있는데 옆에서 핸드폰 게임을 하던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도 참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가지고 여태 안 하던 김장을 한다고 난리시지? 뭐라고? 그동안 김장을 안 하셨다고? 할머니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조금씩 했었는데 돌아가신 이후부터는 바로 안 했지. 어머니가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셔서 그 뒤로는 김치 사 먹었어 계속. 그 얘기를 듣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집에 시집을 온 이후부터 거의 10몇 년 만에 김장을 다시 시작하신 거였습니다. 그것도 평소에 많아야 50포기 내외를 담으셨다던 걸 이제는 무려 500포기씩이나 담으시면서요. 이해가 안 되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행동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수도권에 있는 모 대학의 교수로 정년퇴직하셨는데 퇴직 후에는 꾸준히 책도 쓰고 강의도 나가셔서 수입이 아직도 꽤 괜찮은 편이셨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께도 상당히 넉넉한 생활비를 주시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사실 원래는 시아버지가 전적으로 살림을 맡기셔서 통장을 전부 시어머니가 관리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벌이와는 별개로 시어머니의 사치가 심하신 편에다가 그걸 시누이가 그대로 따라해서 생활비가 거덜날 지경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보다 못한 시아버지가 경제권을 다시 가져가셨고 그 뒤로 시어머니는 생활비를 다 쓰시고 시누이에게 주는 용돈도 일체 끊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의기소침한 시어머니가 신세한탄을 하시면 보다 못한 남편이 용돈도 몰래 보내드리고 가방이며 목걸이며 사다 드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남편은 나름대로 저 몰래 한다고 했겠지만 저도 눈치라는 게 있잖아요. 남편 수입을 뻔히 하는데 모를 수가 없었죠. 하지만 모르는 척 넘어갔습니다. 얘기 꺼내봐야 서로 기분만 상할 테고 그 정도는 저도 며느리로서 시어머니께 해드리고 싶기도 했으니까요. 그게 한 해 두 해 지속되니 제가 알고도 넘어간다는 걸 분명 남편도 알고 있었고 시어머니도 눈치를 채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 다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말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친정엄마와 딸처럼 지내자고 하시는데 실상 제게 하시는 행동은 딴판이었어요. 마치 제가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불러내서 쓸 수 있는 아래 것처럼 생각하시더라고요. 일일이 꼽기도 힘들 만큼 많은 일이 있었는데 단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매주 주말마다 하는 시댁 대청소였습니다. 시누이가 결혼한 이후로 나가 살기는 하지만 남편과 주말 부부인지라 자주 시댁에 들락거리고 평일에는 거의 시댁에서 지내고 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시댁에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 이렇게 셋이 살고 있었죠. 시누이가 키우던 개는 덤이었고요. 그런데 주말만 되면 저를 부르셔서 꼭 청소를 시키시는 겁니다. 그것도 아파트 베란다 바깥 창문을 닦으라든지 냉장고 대청소라든지
평소에 잘 안 하는 청소들을요. 가지 않으면 되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마 기혼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매번 다른 핑계로 저를 부르셔서 혹시나 하고 가보면 결국 청소가 목적이었죠. 저도 평일 내내 맞벌이하고 주말에 겨우 쉬는데 저희가 살고 있는 집 청소도 아니고 시댁 청소를 하러 간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그렇게 같은 일이 두어 달 반복되고 나서야 저는 참다 못해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청소하러 안 간다고요. 그때까지 돕는다는 핑계로 같이 불려가서는 시댁 소파에 누워 낮잠만 쿨쿨 자고 오던 남편이 그제서야 시어머니께 말씀드리더라고요. 우리도 주말에 바쁘니까 별일 아니면 부르지 마시라고요. 그 뒤로 매주 가는 일은 없어졌지만 아직도 가끔씩 시댁에 가면 당연하다는 듯이 청소를 시키시기는 합니다. 그뿐인가요? 제가 설거지만 시작하면 그때까지 잘 틀고 있던 보일러를 자꾸 끄시기도 합니다. 한겨울에 손이 너무 시려워서 제가 다시 온수를 켜면 뒤에서 지켜보시다가 또 직접 보일러 전원 끄시고요. 어머님, 혹시 보일러 또 끄셨어요? 그래, 내가 껐다. 너도 참 요즘 가스비가 얼마나 비싼데 뜨거운 물을 그렇게 펑펑 쓰고 있어. 젊은 애가 왜 이렇게 돈 아까운 줄 몰라. 너 집에서도 그러니? 어머님, 날씨는 둘째치고 여기 그릇들 기름기는 뜨거운 물로 닦아야 제대로 닦여요. 찬물로 닦으면 소용없어요. 나 그런 소리 생전 처음 듣는다. 기름기는 찬물로 닦는 거지. 얘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나 젊었을 때는 한겨울에도 바깥 우물에서 물 길어서 마당에서 설거지하고 냇가에서 빨래하고 멀쩡하기만 했다. 늘 이런 식이셨어요. 말이 안 통했죠. 평소에 몇백만 원짜리 가방은 턱턱 사시면서 한겨울에 며느리가 온수 쓰는 게 아까워서 계속 보일러를 끄고 하시는 게 저희 시어머니셨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 저도 사람인지라 점점 실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와중에 스트레스도 심했고요. 하지만 이혼할 생각이 없다면 별 수 있나요? 싸우지 않으려면 차라리 시댁과는 멀리 지내는 게 낫겠다 싶었죠. 그래서 어지간하면 시댁 식구들을 보는 일을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확실히 빈도가 줄어드니 같은 일이 있어도 밀려드는 스트레스가 덜하긴 하더라고요. 오늘만 참자 하면 그럭저럭 견딜만 했고요. 그렇게 한동안은 별탈 없이 흘러가는가 싶었습니다. 그 뒤로는 저도 회사 일이 너무 바빠지기도 했고요. 연차가 쌓이면서 어느덧 저는 과장 진급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능력 있기로 정병이 난 여자 선배들이 하나같이 과장 진급에서 탈락하고 그 자리를 미혼인 선배가 채우거나 고가가 훨씬 떨어지던 남자 선배들이 올라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원래 이쪽 업계가 대부분 남초 회사라 보수적인 문화가 강했는데도 너무 고가 점수가 떨어지는 사람이 대놓고 진급을 하는 걸 두고 사내에서도 말이 많이 돌았거든요. 오죽했으면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게시판에 날마다 인기 게시물이 되어서 논란이 일어날 정도였죠. 어쨌거나 저 역시도 유부녀 신생이 고가 관리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진급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밀려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업무 스트레스에 치이다 집으로 돌아오면 남편이 초토화를 시켜놓은 집안꼴이 저를 맞이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남편은 요즘 프로젝트가 끝나서 재택근무를 주로 하거나 종일 집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었거든요.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음식이 배달 용기에 그대로 담겨진 채 널려 있었고 남편의 동선을 따라 코를 푼 휴지며 쓰고 난 이쑤시개며 온갖 쓰레기들이 바닥에서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연애할 때나 신혼 초에는 그래도 이렇게 지저분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엉망이 되더라고요. 1인분은커녕 0.5인분의 몫도 못하는 룸메이트와 함께 사는 기분 아세요? 여보, 배달 음식 시켜 먹었으면 남은 건 냉장고에 좀 넣든가 빈 그릇은 씻어서 쓰레기통에 넣어놔야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식탁 위에 올려두면 날벌레 생기잖아. 당신 오기 전에 치우려고 했어. 그냥 놔둬. 이따 내가 치울게. 소파에 드러누워서 과자 봉지를 새로 뜯고 있던 남편은 제 말에도 이쪽을 쳐다보지도 않고 TV에 시선을 고정한 채 그러더군요. 당연히 이따 치운다고 해놓고 치우는 꼴을 본 적이 없었죠. 예전에는 그래도 시키면 바로바로 치우는 척이라도 했는데 이제는 대놓고 싫은 티를 냈고요. 오히려 재촉하니까 더하기 싫다는 둥 저더러 왜 이렇게 잔소리가 심하냐는 둥 화를 내기도 했고요. 연애 때에도 천성이 게으르고 집안일을 귀찮아하는 걸 알았었지만 사람을 고쳐서 쓰겠다는 생각을 했던 게 저의 잘못이었달까요? 다 제가 자초한 지옥이겠거니 싶었죠. 저는 한숨을 쉬며 종량제 봉투를 꺼내 쓰레기들을 담고 식탁 위에 말라붙은 국물 자국을 행주로 닦았습니다. 그런데 당신 회사 언제까지 쉬는 거야? 연차가 왜 이렇게 길어? 그렇게 집에 돌아와서 매일같이 쓰레기들을 치우는 나날들이 반복되다 보니 차라리 남편이 집을 비우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남편은 재택근무와 연차를 이어서서 벌써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집에 있었거든요. 저번 주에도 제가 언제 출근하냐고 물었을 때 곧이라고 대답하더니 다음 주에도 출근할 기미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재차 물어봤죠.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조금 꺼림칙했습니다. 그때까지 잘만 홀짝거리던 캔맥주를 내려놓고 술술 제 눈치를 보며 방으로 들어가려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었죠. 저는 걸레를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가려는 남편을 붙들어 다시 맞은편에 앉혔습니다. 남편은 단호한 제 눈빛을 보더니 그제서야 제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나 사실은 회사에 사직서 냈어. 뭐? 사직서를 냈다고? 왜? 그게 인사팀 선배 말 들으니까 나 이번 진급심사에도 누락된 것 같고 가뜩이나 동기들 중에 내가 나이 제일 많은데 이제 후배가 팀장 달게 생겼잖아. 그래서? 그리고 요즘 야근이 많아서 일도 좀 피곤하고 거기다 이게 원래 내가 하려던 프로젝트가 아니었는데 한번 내 쪽으로 오니까 자꾸 잡일만 떠맡게 되더라고. 그래서 뭐 이래저래 관두자 싶었어.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들은 건지 진짜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도 큰 사고는 안 치니까 그나마 낫다고 생각한 제가 정말 등신 같았죠. 아니, 이런 중요한 얘기는 나랑 미리 상의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나한테 말 한마디도 없이 회사를 관둬? 솔직히 당신한테 말하면 그냥 회사 계속 다니라고 했을 거 아니야. 말 안 해도 뻔하지 뭐. 나 힘들어서 하루도 더 못 견디겠는데 그럼 어떡해. 그렇다고 말도 없이 회사에 사직서부터 던졌다고? 그리고 다 떠나서 그 얘기를 왜 이제야 해? 내가 안 물어봤으면 언제까지 숨기려고 한 거야? 당신이 이러니까 내가 숨기려고 한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관심도 없고 그저 회사 관뒀다는 소리에 화부터 내잖아. 적반하장이라는 게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 사람의 말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지적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연애할 때야 각자의 삶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본인만의 인생이 아니잖아요? 본인의 결정이 배우자와 가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한 번이라도 더 숙고해서 결정하는 게 당연하고요. 저는 사소한 일이라도 그게 뭐든 남편과 의논하며 늘 의견을 구해왔는데 남편은 이런 중요한 일조차 저와 상의할 생각이 없었다는 게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첫째는 말도 없이 사고를 친 것이고 둘째는 제가 그에게 의논의 상대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며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게 제가 받은 충격의 이유였죠. 화를 낼 기력도 없고 그저 착잡한 얼굴로 바닥에 앉아 있는데 한참 만에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며 그러더라고요.
앞으로는 당신한테 꼭 먼저 얘기할게. 미안해, 여보. 그래도 나 금방 다른 일 구할 테니까 몇 달만 기다려주면 안 돼? 기왕 사직서는 낸 거고 이제 와서 돌이킬 수도 없는 일이니 뭘 어쩌겠어요? 요즘 같은 취업난에 대책도 없이 회사부터 덜컥 관둬버린 남편이 원망스러웠지만 이미 제 손을 떠난 일이었죠. 다행히 집에는 양육해야 할 아이가 없고 저라도 일을 계속하고 있으니 다행이라고 여길 수밖에요. 같은 업계에 있는 처지라 말처럼 취업이 금방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기에 저는 너무 서두르지 말고 차분히 오래 다닐 회사를 찾아보라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구직이 길어질수록 스트레스 받는 건 다른 누구도 아닌 본인일 테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저의 이런 배려를 무참히도 박살낸 건 그로부터 다시 3달쯤 지난 뒤였습니다. 처음에는 자소서도 새로 쓰고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코딩 스터디도 하면서 이래저래 바쁘게 지내는 것 같았죠. 정보를 얻겠답시고 모임에도 매일 나가고 전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훨씬 줄어들었음에도 저는 차라리 그 편이 활력이 있어 보여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그것도 잠시. 시간이 갈수록 남편은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오더라고요. 평일 휴일 할 것 없이 드러누워서 스포츠 중계만 돌려보고 끊었던 술 담배도 다시 시작하고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늦잠 자느라 면접을 안 갔다는 게 말이 돼? 몰라.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어. 이 상태로는 어차피 갔어도 떨어졌을 거야. 급기야는 몇 달 만에 간신히 잡힌 면접 일정까지 불참했습니다. 나름 괜찮은 회사라 제가 아는 인맥을 총동원하고 지인들에게 아쉬운 소리까지 해가면서 면접까지 가게 해준 회사였는데 말입니다. 저는 너무 답답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숨을 내쉬던 남편의 입에서는 더 충격적인 얘기가 나왔죠. 사실은 나 사업 아이템 있는데 이걸로 창업하고 싶어. 뭐라고? 사업을 하겠다고? 돈 걱정은 하지 마. 투자 받을 것도 이미 구해놨어. 나 이거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거야. 진짜 괜찮은 아이템이야. 전에 회사에 박영기 알지? 걔랑 같이 얘기 많이 했는데 예전부터 남자들 사업병에 걸리면 답도 없다는 얘기를 종종 들어왔었기에 저는 남편을 말리면서도 아마 끝내 말려지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절망스러웠고요. 남편의 성급하고 충동적인 성격과 게으른 천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절대 저 사람이 사업을 할 만한 그릇이 못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답은 뻔했죠.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고 남편은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며 버럭 화를 내더니 집을 나가버리더라고요. 나중에 저는 남편이 쓴 사업 계획서를 몰래 좀 읽어보고 업계 선배들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저와 같은 생각이더라고요. 이미 유행을 시작해 지금은 끝물인 시점인 아이템이었고 시장의 불확실성도 너무 크다는 부정적인 의견이었죠. 저도 속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끝내 무슨 수를 써서든 이 일을 시작할 남편을 알기에 가슴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오히려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더라고요. 저희 부부 사이는 이미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미 적금 통장에 넣어두었던 돈을 몽땅 꺼내서 창업자금 일부로 털어넣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제게는 비밀로 하고요. 그 돈은 지금 와서 멈춘다고 해도 회수할 수 없는 돈이었죠. 그 와중에 그나마 한 가지 기쁜 소식도 있었습니다. 마침내 제가 이번 분기에 마지막으로 맡았던 대형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났고 성과 발표와 동시에 진급 소식이 들려왔다는 겁니다. 제가 그토록 원하던 과장을 달게 된 거죠. 회사에서는 며칠 동안이나 동료 선후배들의 축하와 선물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꽃다발과 케이크, 선물들을 한아름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오히려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전부터 늘 이 기쁜 날을 온전히 남편과 함께하고 싶었는데 정작 남편은 제 진급 소식을 알고도 문자 한 통 없었으니까요. 서로에게 좋은 일은 자기 일처럼 기뻐해주고 나쁜 일은 자기 일보다 더 슬퍼해줬던 우리는 이미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일요일, 드디어 저의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었던 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버스 첫 차도 겨우 다닐 것 같은 꼭두 새벽에 남편도 없는 저희 집에 시어머니가 방문하셨더라고요. 그것도 시누이까지 달고서요. 어머님, 이 새벽부터 무슨 일이세요? 아가씨까지. 우리가 할 얘기가 있어서 좀 왔다. 정민이 지금 없지? 남편은 친구 집에서 자는지 요 며칠 잠도 거의 밖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없다는 걸 알고 오신 걸 보니 아마도 그의 사업 얘기를 하러 오셨나 싶더라고요. 제 얘기는 들은 척도 하지를 않으니 어머님이라도 좀 말려달라면서 부탁할까 싶었죠. 그런데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은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축하한다, 아가. 너 진급했다면서?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좋은 회사에서 과장식이나 됐으니 이제 연봉도 엄청 많이 줄 거 아니냐. 내 말이 맞지? 전보다는 많이 받는 건 맞는데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어쨌든 오르긴 오른다는 거잖아요, 새언니. 다짜고짜 제 연봉 얘기를 꺼내시니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러시나 싶더라고요. 의아한 얼굴로 쳐다보고 있으니 시어머니가 두어 번 헛기침을 하다 그러셨어요. 너도 알겠지만 원래 그렇게 쉽게 번 돈은 쉽게 없어지기 마련이다. 기왕 없어질 돈 좋은 일 했으면 보람도 있고 너한테도 복되는 일이니 얼마나 좋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네 신우 이혼해서 형편이 좀 힘든데 이참에나도 옳게 노릇 좀 해야지. 네가 타이 좀 도와주거라.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만 보내면 될 것 같다. 그 말을 정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미안한 기색도 없이 제게 와다다 쏟아내시는데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제가 들은 말이 바로 이해가 안 돼서 입을 다물었고 그렇게 거실에 몇 초간 정적에 흘렀습니다. 제 침묵을 보고 시누이가 입을 삐죽이며 말을 했습니다. 새언니, 이번만 좀 도와주면 다시는 나도 아쉬운 소리 안 해요. 예전에 나 온라인 쇼핑몰에다가 접은 거 지금 다시 열려고 준비 중이란 말이에요. 그것만 열면 이제 그런 일 없어요. 제가 시댁에 잘 가지 않았던 그 사이에 시댁에 한 가지 큰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반년 전쯤에 시누이가 이혼을 한 사건이었죠. 시누이는 서방님과 원래도 주말 부부였던 데다가 두 사람은 결혼 초부터 성격 차이로 다툼이 잦았거든요. 허영이 심해서 가정주부로 있으면서도 분수에 넘치는 사치를 하는 데다가 수틀리면 누구에게건 소리부터 지르고 보는 저 성격까지 제가 남자라도 같이 살기는 힘들었을 것 같았죠. 그래서 시누이 내외가 이혼을 한다는 게 새삼스럽게 놀랄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쨌거나 협의 이혼으로 헤어지기는 했는데 두 사람 사이에 아이도 없었고 분할할 만한 재산도 크게 없었으며 위자료를 따로 받고 헤어진 것도 아니라 놀고 먹던 시누이는 곧 생활고에 직면했습니다. 그래도 정신 차려서 취직을 하든지 편의점 알바라도 구해보나 싶었는데 예전에 하다 말아먹었던 쇼핑몰을 다시 시작하려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때도 대차게 말아먹었던 걸로 아는데 대책 없이 일을 벌이는 건 남편이나 시누이나 똑같았죠. 죄송한데 제가 도와드릴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아가씨도 앞으로 혼자 사실 생각이면 얼른 일자리 구하시는 게 좋겠어요. 뭐? 너 지금 안 된다고 했니? 네. 솔직히 제가 왜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아가씨를 도와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어머님, 쉽게 번 돈이라고 하시는데
저 절대 이 돈 쉽게 벌지 않았어요. 저 매일 아침 새벽부터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주말 출근까지 해가면서 연차 한 번 제대로 못 쓰고 일해서 번 돈이에요. 이번 진급하느라 무려 3년을 맘졸이면서 회사 다녔고요. 얘, 너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가족 아니니? 네 신우 이혼해서 친정에서 얹혀 사는데 불쌍하지도 않아? 아가씨가 안 된 건 맞지만 그건 제가 금전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일이랑은 별개의 문제죠, 어머님. 아가씨 아직 30도 안 됐고 몸도 멀쩡하고 건강에도 이상 없는데 왜 나가서 돈 벌 생각을 안 하세요? 어머, 기막혀 진짜. 누구를 거지로 알아? 누가 그 돈 공짜로 달래요? 나 돈 벌면 바로 갚아준다고. 시어머니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저를 비난했고 시누이는 그 옆에서 기세등등하게 제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을 저는 평생을 봐왔죠. 기가 막혀 진짜. 그래서 진짜 못 도와주겠다는 거냐? 네, 도울 생각 없습니다. 좋다. 네가 뭘 믿고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너 나중에 네 남편 앞에서도 똑같은 소리 할 수 있어? 난 너처럼 경험 없는 며느리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 그래, 돈 안 내어놓을 거면 네 남편이랑도 이혼해라. 제가 싫다고 했더니 하다 이제는 이혼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솔직히 뭐랄까요?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던 화산이 터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정 그러시면 이혼해야죠. 그런데 어머님 아들 백수 됐는데 그게 걱정이네요. 지금 버는 돈도 한 푼 없고 그나마 모은 돈도 사업한다고 털어놓을 생각뿐이던데. 뭐야? 사업을 한다고? 그게 지금 무슨 말이야? 그이가 자세한 얘기는 안 했나 보네요. 나중에 직접 들으세요. 어머님 소원대로 이혼 수속은 밟을 테니까 그 점은 염려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남편이 그동안 늘 본인한테 불리한 얘기는 쏙 빼놓고 전달을 했더라고요. 사업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줄 알았던 시어머니는 사실은 그 일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일하느라 심신이 지쳐 퇴사하는 불쌍한 본인 아들을 돈 좀 번다고 유세하는 제가 집에서 들들 볶고 있는 줄로만 아시더라고요. 사업 구상 중이라는 제 말에 시어머니는 못 믿겠다는 듯 그 자리에서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을 확인하신 후 뒷목을 잡으며 소리를 질러대다 곧 대성통곡을 하셨죠. 그리고 이혼을 하겠다는 제 말을 그저 으름장 정도로만 치부했던 시댁 식구들은 정식으로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기함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려니라며 제게 욕설을 퍼부은 건 덤이었고요. 더 웃긴 건 남편의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이혼을 하자는 말에 뒤늦게라도 정신을 차릴 줄 알았더니 오히려 어디 한번 해보라며 너한테 줄 돈은 한 푼도 없다고 눈을 뒤집고 핏대를 세우더라고요. 남편이 제게 말도 없이 털어쓴 수억 원대 사업자금, 그동안 시댁 식구들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언, 그 밖에도 혼인 파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재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저희의 이혼은 성립되었습니다. 법원을 나오는데 이제는 이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에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제 반짝거리던 20대의 대부분과 30대를 함께했던 한 사람과의 모든 일들이 이제는 저와는 정말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렸죠.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것조차 견디는 게 맞다고 생각하며 참았던 시댁 식구들과의 시간들도 사실은 제가 마땅히 견뎌야 할 이유가 없었던 날들이었고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아버린 게 아쉬울 뿐이죠. 하지만 저는 적어도 저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이제는 털어낼 남은 후회가 없습니다. 지금 혹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뒤에서 함께 딸려온 불행을 견디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그 길이 내가 감수해야만 하는 길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